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에서 동력을 얻은 듯 건강보험, 노동, 국민연금 등 굵직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개혁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랜만에 충청 지역을 찾아서 가두연설을 통해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권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답보 상태인 예산안 협상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몰아닥친 강력 한파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모처럼 윤석열답다 하는 평가까지 듣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탈문재인 강공 드라이브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파업 철회로 마무리된 화물연대 사태에서 동력을 얻은 듯 노동개혁에 아주 강하게 시동을 걸었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면서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동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거라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거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요,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과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죠.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로 운행이 지연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상행선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하고 논의한 끝에 전장현 시위로 이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무정차 통과하겠다 이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었죠. 오늘 처음으로 실제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오늘 오전 전장현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면서 사다리를 열차 차량 안으로 반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공사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전장현 회원들이 열차 출입문 중간에 휠체어를 세우면서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7분 정도 지연되면서 공사 측은 오전 8시 50분쯤 삼각지역으로 들어온 열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모습과 이어진 전장현 기자회견 모습 보겠습니다.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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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열차 지연이 발생해 이 환승도로에 사람이 많아지는 등 승객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정차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사 측은 시민들에게 역내 방송과 지하철 어플 등을 통해 무정차 통과를 알리고 대체 교통편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무정차 통과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인터넷 여론을 좀 보면요. 많은 누리꾼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시민이 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더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일부는 현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하는 방식이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면서 지각하는 일이 오히려 더 잦아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무정차 통과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이 4호선 신용산역 그리고 숙대 입구역 그러니까 삼각 지역의 이제 인근 역들이죠. 거기로 오가는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동개혁에 이제 본격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서 국민연금 그리고 교육개혁까지 함께 묶어서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노동과 연금, 교육 3대 이슈를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국정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지난 9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교육개혁 역시 교육부가 최근 조직 개편 계획을 내놓으면서 외형 갖추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정부는 3대 개혁 과제와 함께 건강보험 등 다른 분야로도 개혁 의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제 과잉 의료 행위가 많고 이것이 건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병원은 진료를 할수록 돈을 벌고 환자들은 보험료를 낸 만큼 최대한 혜택을 받으려는 이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요.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과잉 의료 행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2020년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14.7회였고요. 초음파와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비는 2018년 대비 10배로 늘었습니다. 또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내국인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입국 당일부터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피부양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건보 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고요. 당장 보험료율 인상이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쓴 진료비 총액이 건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017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겁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 등에 따르면 건보 재정 역시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6년 뒤인 2028년에는 고갈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난 5년간 직장인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돼 왔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급 대비 건보료 비중이 7%를 넘어서고요. 재정이 바닥나는 2027년경에는 법정 상한액인 8%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은 2.7%로서 그전 5년간의 증가율 1.1%보다
2배 반이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험료 수입 확충과 정부 지원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가요? 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자기공명 영상 MRI와 이 초음파 검사비를 의사소견서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경증과 중증을 구별해서 보장성을 늘려나가는 등의 건보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 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와 조세 재정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바뀌었습니다. 5년 내에 민주당이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낮추고 금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교육개혁, 그다음 연금개혁, 그죠? 그리고 노동개혁, 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런 뭐 공약을 넘어서서 정치적 소신을 밝힌 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그 발전을 지금 가로막는 참 그 큰 장애물이고 또 아무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였거든요.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정치는 왜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모습을 되찾았다고 봐요. 평생 정치를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오히려 그 강력하게 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고. 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정부 정책에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하면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천명한 것에 대해 얼빠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합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간을 다 태우는 짓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전임 정부 정책 중에 하나, 바로 탈원전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 행사에 축사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 내일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기에서 일련의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동료 확보에 나설 그런 계획인데요. 회의 모습이 저희 TV조선을 비롯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그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서 앞서 전해드린 이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 국민에게 직접 개혁 추진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일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여하는데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저희 TV조선도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요.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나왔던 집값 통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을 또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중 일부가 왜곡된 정황을 포착했고요. 감사 기간을 7주 연장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시가를 직접 조사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집계됐는데요. 조사원 확인 가격과 실제 입력 수치가 달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JTBC 보도에 따르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통계 조작에 관여한 그런 직원에 대한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도 포착이 된 걸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관련해 감사원은 인사특혜에 대한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되짚어보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정부가 밝힌 집값 통계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시장에서의 집값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논란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임대차 3법까지 시행했던 지난 2020년 7월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 통계를 들면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그동안 서울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터 늘 이야기를. 네, 하지만 들으신 대로 당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같은 기간 KB 부동산 통계의 서울 아파트 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약 52%가량 올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과 이걸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어떤 잘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올랐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그렇게 좌파 정부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정책,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KB 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당시 경실련에서조차도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근거 없는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발언 2020년 11월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세의 문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그것이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얘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이제 되돌리기 이런 시도를 통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내일 이제 관련 회의 생중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그리고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정치 보복성 정책 뒤집기다. 그리고 이른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갖다가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전 정부 진보이건 보수이건 상관없이 국민 여론 또는 표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치를 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협치 없다라고 하는 그건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혁이라고 하는 수단을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가짜뉴스를 하면 안 되십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조 원을 퍼부었다고 얘기하는데 입법 내용으로 5년 동안 퍼부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윤 대통령이 돈을 넣어 이런 게 아니라 입법 내용에 재정을 지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노령화 때문에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4년 사이에 65세 이상 진료비가 13조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과잉 진료 얘기하는데요. 전체 진료비가 10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실제적으로 과잉 진료비는 얼마 되지 않은 양들이에요. 전 그래서 진짜 개혁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개혁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와 함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협치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왜 이걸 갖다 계속 그런 어떤 전 정부의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시는가? 저는 이건 매우 문제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나오게 되는 교육 그리고 연금 그리고 이 노동개혁에 관련된 많은 일들은 전임 정부를 비롯한 그 어떤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개혁에는 항시 저항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들을 이겨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전임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 보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불법들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 대한 조정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하게 보면 결국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요. 민주당이 과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원칙적인 대응에 같이 협력하려고 했던 노력을 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면 원칙에 따라서 국민적 여론을 얻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윤석열 정부가 힘을 싣게 된다라는 지점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난 정부에도 개혁 과제들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만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이른바 편가르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념적 정치적인 개혁 수사들을 꺼냈을 뿐 정작 국가의 중요한 개혁 아젠다는 제대로 나오지가 못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 어젠다에 힘을 싣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들이 연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정점으로 향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어제 소환했죠. 그에 이어서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 국정원의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끼고 감사할 곳은 검찰입니다. 감사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의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업무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우리는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검찰에서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에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관련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욱정 국가안보실장이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관계기관에 이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사건 관계기관의 업무를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하고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이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국정원 실무진에게 전달했고 피살 관련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박 전 원장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당시 논의 내용과 또 첩보 삭제 관여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요, 이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 하달과 관련해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기자의 리포트 중에서 서욱 전 실장이라고 하는데 서훈 실장이 맞습니다. 서 전 실장 역시 검찰 기소 내용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런 진술을 당시 청와대 실무진으로부터 추가 확보한 것으로도 또 전해집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오전 8시 30분경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를 받은 일부 비서관이 회의 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다라는 등 반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당시 열린 1차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군의 대비태세 점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이 씨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게 지시했고, 이에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대통령에게 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은폐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차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제외하고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유엔 군사령부를 통해 보낼 이 대북 통지문에 이 씨를 실종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북측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다만 이런 의혹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유출돼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안을 당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을 소환한 것을 두고서 정치 보복이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죠. 네, 대표적인 친문계죠. 윤건영 의원의 발언입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박지원 전 원장 소환 목적을 망신주기라고 규정한 뒤에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고 묻는 질문은 당연히 구속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서훈 실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훈 실장을 구속까지 시켜놓고 갑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을 불러들입니다. 즉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적은 바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망신 주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을 계속 끌고 갈 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구속 사안이 아니고요. 정치보복 당하는데 무슨 구속이겠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100번 양보해서 있었다 하더라도 원본은 모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복사본 삭제를 삭제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늘 SNS를 통해 차라리 나를 소환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현 정국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소식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도대체 몇 명이나 소환이 됐는지 헤아려 보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종합되지 않는다면서 정치 보복은 정치인에게만 하기로 못 박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박지원 원장까지 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의 최고 정점이랄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족이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문 전 대통령을 이제 고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도 어떻게든 문 전 대통령 수사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훈 전 실장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서 당시 청와대 실장급 두 사람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박지원 전 원장까지 소환되면서 약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아직 수사 필요성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유족들은 오늘 오후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유족 측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이제 동생의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월북몰이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을 월북몰이한 범죄 행각이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보신 것처럼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정식 고소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요. 결국 검찰도 문 전 대통령 수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듯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길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예단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조금 전에 바라봤던 것처럼 유족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핵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이 유족에 대해서 월북자로 낙인을 찍었던 일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러한 은폐 행위들이 만약에 조직적이거나 정부 권력의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뤄졌다면 또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되거나 관여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이를 피해갈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사 상황들이 워낙에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을 뭔가 예단해서 낸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수사에 아직까지는 지금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이태원 참사도 동일한 원칙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와 SI 자료까지 다 봐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 결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본인 스스로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판단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들을 알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출석을 요구해서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종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반드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최종적 책임자라고 얘기했으니 거기에 맞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인 거죠. 은폐나 삭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란 내용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 검찰 같은 경우 진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박지원, 서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위에 있었던 비서관들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소위
서주석 지금 그 당시 1차장 제가 과거에 근무했을 때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행정관으로 있었고요. 저희들 중요한 사안을 할 때마다 많은 토론을 합니다. 나와서 저희들끼리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예를 들면 파병 문제부터 시작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런 사안을 예를 들면 밖으로 흘려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매우 대부분 부적절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 검찰이 빨리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출석을 요구해서 좀 수사를 좀 가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정권 관련 주요 비리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 개입 의혹입니다. 어제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기에 직접 개입했다. 이런 증언이 나와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 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를 불러서 공공기관장 자리를 만들어놨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이 사건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모두 지난 정권 검찰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기소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송철호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서 출마를 준비하던 중에 이 한 전 수석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다른 증인으로 사건 당시 민주당 울산시당 울주군 지역위원장이자 임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 주모 씨가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주 씨는 임동호 전 위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인 2018년 2월 12일 울산시당 상무위원회 도중 한병도 전 수석의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고 한 전 수석이 잘 생각해봐라, 굳이 어려운데 출마하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 전 의원이 한 전 수석과의 통화에 앞서 당정청 회의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 당시 임 전 의원이 그 회의에 다녀온 뒤 정회 시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자리가 다 얘기됐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더라. 한병도가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또 주 씨는 VIP하고 얘기가 다 됐으니 받아들이라는 식이었다고 들었다라고 당시 임 전 최고위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 씨의 이 같은 증언은요, 지금까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라고 합니다. 결국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증언이 새로 나오니까 2018년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기현 의원이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후보에 밀려서 낙선했던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여전히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날의 진실을 아는 이들의 입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진실 앞에 겸손해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공직 자리를 특정 후보의 경쟁자를 사퇴시키는 뇌물 용도로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매관 매직이며 악질적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무엇보다 임 전 비서실장이 직접 연루된 증언이 나온 만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 측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특별 사면 문제가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 특사 자체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서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연말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 측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가 어제 이 김 전 지사 SNS에 올린 자필 문서를 보겠는데요.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용자 중에 대상을 선정해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이 수감 중인 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김 전 지사는 그런데도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자신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교도소 수감 전 입장을 밝힐 때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면 권한 결국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어떤 이제 입장입니까? 네, 대통령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 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인 단계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복권 없는 사면 이 가능성이 거론이 되니까 김 전 지사 측 자신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엮여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 자신은 그런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또 민주당이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도 지금 나왔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석방 심사 신청에 대한 불원소하고 사면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은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 가석방은 사실상 일단 없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떡을 준다는 얘기도 안 했으니까 뭐 김치국도 고민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이 아주 비밀주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올 3월 달에 권성동 발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MB의 사면 때문에 같이 엮여서 나온 거죠.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달 사면 거의 된 것처럼 얘기됐다가 안 됐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관련해서 민주당을 문제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빨리 입장 정하십시오. 입장 정하신 다음에 민주당한테 제기하시면 그때 민주당이 얘기할 때 그때 다시 비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인 발언들이 사면에 대한 복권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가석방 불원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죄가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선거에 관한 사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특정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복권을 시켜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면 과거에 저질렀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그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일들이 똑같은 정치 활동에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들에 대해서 얼만큼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대통령 사면에 크게 의미 있게 평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지금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도 시작되면서 민주당 내부가 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 원의 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에서 김만배 씨의 그 재산을 은닉하는 데 조력자로 알려진 3명이 지금 체포가 됐다는 그런 소식인데 이것도 역시 이 범죄 수익하고 관련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김 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에 자금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어제 검찰은 김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와 이사 최모 씨,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이 3사람은요. 김만배 씨 20년 지기이거나 대학 동문으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중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 씨를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최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가 구치소를 나올 당시 김 씨를 마중한 인물입니다. 네, 저희도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제 김만배 씨가 구치소 정문을 나오니까 김 씨를 이른바 이제 호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차에 태우고 또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던 그런 사람이죠. 네,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헬멧남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설명한 최 씨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만배님하고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저렇게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나타났던 최 씨가 이제 최근 김 씨의 대장동 재판이 열릴 때는요, 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재판을 방청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이 헬멧남 최 씨를 주목하는 이유, 이건 또 뭡니까? 네, 우선 최 씨의 과거 이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 조직원 출신인 최 씨는 김만배 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아주 막역한 사이이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루된 쌍방울에서 대표이사와 부회장까지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최 이사에게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의 연결고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도 했는데요.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있는 쌍방울 그룹, 이것의 연관성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 씨는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김만배 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 준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쌍방울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최 씨는 이미 쌍방울을 떠난 지 오래된 직원이고 쌍방울은 해당 의혹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와 최 씨 사이에 있었던 수차례 금전 거래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지난 2019, 2020년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 중의 일부가 이 최 씨에게 흘러들어갔으면서 이 자금을 기업 인수와 상장, 또 주가 조작을 통해 세탁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건너간 김만배 씨 자금이 복잡한 돈 세탁을 거쳐서 이 대표 주변으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조계 등에서는요, 어제 검찰의 이런 체포 움직임 등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찾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각각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순서상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다음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설 거라면서 소환을 앞두고 이 대표의 연루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을 했고요. 검찰 공안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산 환수로 김만배 씨를 압박해서 추가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만배 씨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확대될지 몰랐습니다. 김만배 씨는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으로 돈이 전달된 걸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20년 4월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내용 증명에는 2014년에 42억 5천만 원을 조달했다면서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와 대장동 인허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이런 내용이 이 씨가 관계가 틀어진 남 변호사에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선거 자금까지 언급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이 씨에게 김만배 씨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 요구를 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김 씨가 수정을 요구했던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름은 빼자는 거였고 결국 김 씨의 제안대로 남 변호사에게 전해진 수정본에선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이 빠졌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맞다면 김만배 씨의 요구로 이제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은 그 내용 증명에서 빠졌지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등에 건네진다. 이런 부분, 이 표현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네, JTBC 보도인데요. 특히 검찰은 초안대로 선거와 이 대표 최측근 등의 표현이 그대로 담긴 건 김 씨가 처음부터 자금의 성격과 종착지를 알고 있던 것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재 김 씨는 대장동 지분 약속을 비롯해서 이 대표 측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점점 이 대표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 어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이제 민생 탐방에 들어갔는데요. 어제는 충청권을 방문했고요. 또 오늘도 지금 충청권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가두연설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쏟아냈습니다. 네, 지난 10월 말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한 현장 행보를 통해서 조여오는 검찰 수사와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어제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말하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이 얘기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내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날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부닥쳐 있는 또 다른 고민거리죠. 바로 비리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여부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노 의원의 주장대로 검찰이 야당 의원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개인의 비리를 당 차원에서 가로막을 경우 방탄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르면 오늘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다면 모레 16일 표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현재까지는 이제 당론으로 찬성, 반대 이런 거 정하지 않고서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인 만큼 무엇보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어제 지도부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오늘 오전 관련 질문을 받은 박흥근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았겠냐고 답하면서 사실상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어제 오늘 민주당 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각 의원실에 친전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방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비치면 굉장히 민주당 고민이잖아요.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평소에 이제 성품이나 이런 오정 활동을 보면 굉장히 성실한 분이잖아요. 그 노웅래 의원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는 의원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당론 투표가 아니라 이건 어차피 그 비밀 투표, 비공개 비밀 투표니까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단일 대우라고 하는 건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관례, 국회법의 절차, 뭐 법과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모든 문제를 저희가 대응할 겁니다. 당사자인 노웅래 의원은요, 오늘 오전 자신의 결백과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노 의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구설 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척닥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정말 억울합니다. 검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저에게 무도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연설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민주당 내부는 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특수부 검사 한 50여 명 이상이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0여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다음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2, 3개월 동안 저희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포가 144회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착한 23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예전부터 사정정국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공안정국인데요. MBC를 필두로 하는 언론 탄압의 문제, 그다음에 화물연대 노조에 대한 탄압,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민노총, 좌파, 친북, 근데 민노총과 민주당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프레임을 짜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정과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정과 공안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계속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민노총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당이 한 거다. 근데 산업은행 노조 같은 경우는 한노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 진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말하다가 뭐 잘못돼서 잡혀간다 등에 대한 언급은 아마 더 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더 탐사가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나서 보복성으로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갔던 일들까지 뉴스화가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이 외치고 있는 가짜 뉴스, 잘못된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양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겁니다. 지은 죄가 없다면,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이런 일들 속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본인이 했던 과거의 일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되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인 되치기를 당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감기약이 모자란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집마다 감기약이 필수 상비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유행 추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감기약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환절기가 겹칠 때면 여김없이 감기약 대란이 되풀이되곤 했는데요. 이에 식약처가 감기약이 없어서 못 사는 일이 없도록
해열 진통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의약품 긴급 생산 명령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코로나 완치제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감기약이 특히 재택치료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긴급 생산 명령으로 품귀 현상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적용된 긴급 생산 명령 대상은 정확하게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으로 18개 제약사 감기약 18개 제품에 해당합니다. 모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으로 약국에서 파는 일반 감기약과는 다른데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와 제약사 간 진행된 해열 진통제 수급 대책에 따른 것으로 월 평균 공급량이 4,500만 정에서 최대 7,200만 정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원료 수급이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 중 중국산이 8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방역을 완화시키고 나서 지금 감기약 사재기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완화하자마자 중국은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고 있고 약국에는 감기약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도 몇 배로 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업체에 공문을 보내 감기약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원료를 전략 물자로 취급해서 해외 반출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철 추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유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그거를 해제해야 한다 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로는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그 시기를 짓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벗을 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됐느냐는 거죠. 추위가 어느 정도 가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면역이든 인공 면역이든 가져야 되겠고 지금 계량 백신 철저하게 많이 맞추면은 1월 말쯤 가면은 면역 다 가지겠죠. 그때쯤 되면 또 풀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네, 방역 당국은 내일 토론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등 주요 나라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고는 이집트뿐이라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고차가 12억?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막내, 정국이 타던 차가 경매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정국이 2019년 본인 명의로 구입해 2년 이상 탄 걸로 알려진 차량이 한 경매 플랫폼을 통해 무려 12억이라는 가격에 낙찰이 된 건데요. 이 차의 경매 시작가가 1억 5천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8배가 넘는 금액으로 팔린 겁니다. 이 법원 경매가 아닌 미술품 경매 플랫폼에 자동차가 나온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정국 군이 타던 차의 신차 가격이 대체 얼마길래 이 중고차 가격이 12억씩이나 할까? 이거 궁금합니다. 네, 이 차의 신차 가격 2억 중반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2억까지 낙찰가가 오른 건 응찰수가 80회 이를 만큼 경합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 한 차례 경매가 중단된 이후에야 낙찰가가 또 확 뛰었다. 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차를 두고 지난달 경매가 진행됐지만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 응찰이 확인되면서 이 마감 직전에 경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해당 경매업체 측에 따르면 다수의 외국인 응찰 내역이 확인됐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원 파악을 시도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진정성 있는 응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 경매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매가가 4억 2천만 원까지 오른 뒤에 중지가 됐었는데 이후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응찰을 금지하고 경매 보조금 500만 원을 입금한 경우에만 이 응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조정해서 이달 6일부터 다시 경매를 진행한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중고차 경매에서까지 이른바 월드 클래스를 자랑하는 BTS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BTS 당분간은 이른바 5명 완전체 활동을 보기는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어제 맏형 진의 입대 행사, 그게 완전체가 모인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진의 입대 현장에는 BTS 다른 멤버들도 함께 했는데요. 멤버들은 진의 옆에 서서 포즈를 취하거나 삭발한 머리를 만지는 등 밝은 모습으로 입대를 배웅했습니다. 앞으로 멤버들의 입대가 차례대로 예정이 돼 있어서 완전체 활동은 2025년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이 입대한 육군체 5보병사단에도 지금 전 세계 아미, 그러니까 BTS의 팬클럽이죠. 이 아미들의 이목이 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이 입대한 5사단은요, 중부전선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제5군단 이하부대로 6.25 전쟁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이른바 명품 부대인데요. 5사단에서는 유명 인사도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역대 사단장에는요, 백선엽 장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고요. 배우 변요한 씨, 이장우 씨, 가수 비도 이 5사단에서 복무하거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외신들 역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진의 입대 소식을 띄워서 보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진이 화생방 훈련이나 실탄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입학 취소 부당 각하. 결국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한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각하했는데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실이 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일 조 씨의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관심사는 이 조국 전 장관 딸이 갖고 있는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거겠죠. 이 행정 소속이 각하됐지만 조 씨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의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린 뒤 올해 4월 입학 취소를 확정했었죠. 이후 조 씨가 부산대 입학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지는 조 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 면허가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에 행정심판이 각하된 데다가 고려대도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고졸 학력이 된 상태라서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제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그런데 종교계가 조 전 장관을 선처해달라, 이런 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소속 사제 445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조 전 장관 부부 담당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데요. 사제단은 탄원서를 통해 검찰의 집중 수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먼지떨이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수십 번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매도는 이미 조 전 장관 가족들에게 어떤 형벌보다도 더 가혹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사용되는 지금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견제할 수 있는 존재는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삶이 생지옥 같았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사제 445명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종교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들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법원이
법원에 있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탄원서든 이런 걸 떠나서 본인들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의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탄원서보다 더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죄를 뉘우치게 되는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중형이 선고됐던 배경에도 그 같은 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9년의 일이 벌써 아직 1심 재판까지도 나오지 않게 되는 너무 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법원에서 속히 판결을 내려주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조국 전 장관, 대한민국 공직에 복무했던 공직자로서 국민께 어떤 입장을 밝힐지 분명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